학원 여러분, 자, 잠깐 잘 쉬셨나요? 우리 효소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 시간에 했던 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아찌는 우리가 제철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섭취를 할 목적으로, 용도로 우리 간장이나 아니면 된장, 고추장, 소금, 식초에 담가서 넣어서 먹는 그러한 요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장아찌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식재료가 장아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육류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장아찌는 잎과 열매, 과실류, 견과류, 해초류, 기타 모든 여야의 그러한 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철에 즐기는, 또 지역별로 즐기는 그러한 장아찌에 대해서 나열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단 장아찌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그러한 재료, 장아찌의 재료를 보면 주 생산되는 그러한 식재료이다. 그리고 제철이 아닐 때, 물론 그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맛과 그리고 컬러,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구해낼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양성분, 그리고 그 깊은 그런 맛들은, 또 수선된 맛은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장아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아찌를 담글 때 필수로 사용되는 그런 재료를 보면 장류로서 우리 간장, 고추장, 된장이 많이 사용되고, 또 식초, 그리고 소금 등에 절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간장을 담그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원료에 따라서 조선간장과 일본간장, 어간장으로 나눌 수 있다. 농도에 따라서 진간장, 중간장, 묽은간장, 이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요리에 사용하느냐도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맛을 더 배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간장은 조리는 그러한 전복초 등에 사용되는 거, 홍합초에도 이 진간장이 좋겠죠. 자, 중간장은 찌개나 나물 무침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묽은 간장은 국을 끓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국을 끓일 때 이 묽은 간장을 넣는 건 또 맑고 연한 빛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진간장을 국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좀 검어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미역국을 끓인다라고 할 때, 미역국을 끓일 때 우리가 묽은 간장을 넣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볼 수 있고, 빛깔의 미역의 그러한 컬러를 보면서 섭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진간장을 사용했다, 검은색 어두운 컬러를 사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시각적으로 맛을 떠나서 시각적으로 또 먹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조법에 따라서 재래식 간장과 계량 간장, 그리고 화학식 간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화학식 간장은 그렇게 발효시키거나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제조해서 값이 싸게끔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각국에서도 뭐 기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러한 간장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양성분은 여러분들이 영양에 관련된 그런 과목을 할 때 더 깊숙이 알 수가 있겠죠.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고요. 자, 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소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천연소금을 우리가 변형시켜서 가공해서 만든 그러한 소금이 제제염, 맛소금, 가공염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죽염을 이용하거나, 구운 소금과 또 우리 볶은 소금의 온도차 400도를 기준으로 해서 400도 이하에서 얻어내는 생산되는 그러한 소금이 볶은 소금이고, 400도 이상 우리 그 도자기를 권해낸 가마에서 권해는 형태 우리 구운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식초에 대해서도 같이 했었어요. 식초는 크게 제조 방법에 따라서 양조 식초와 합성 식초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 재료로는 과실과 곡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건강식, 다이어트식으로 해서 이용하고, 요즘은 또 앞에서 보았던 그런 장아찌류의 그런 어떤 짠맛, 음식을 만들 때 짠맛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어떤 식초를 넣어주면서 이런 맛에 대한 그런 짠맛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저염식에 또 식초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추장과 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된장은 재래식 된장과 계량식 된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발효할 때 생기는 이런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는가, 효소의 그런 작용에 의해서, 미생물의 그런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 영양 성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효소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먼저 효소의 개념을 살펴보면, 효소, 우리 에너지미는 우리 그 생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의 촉매로서 작용하는 고분자 유기화합물을 우리가 효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드워드 하월은 생물체 내에 촉매작용하는 단백질, 그리고 생명을 가능케 하는 그런 물질이 효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화, 흡수, 치유, 질병 예방 등의 모든 생명 활동의 촉매 물질로서 관여를 효소가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우리 산업과 의학에서도 이러한 효소의 작용, 효소를 이용을 합니다.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효모에 의해서 빵을 발효할 때, 그리고 치즈를 응고시킬 때, 맥주를 양조할 때 이러한 효소를 사용합니다. 맥주할 때 우리 메가를 사용을 하죠. 자, 병원균을 또 살균하고 상처 치료 촉진을 시켜주고 특정의 그러한 질병 진단에 효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효소라고 있어요. 조효소는 우리 효소 작용할 때 필요한 비단백질 분자나 이온 등의 보조 인자 중에 유기 분자만을 분류해서 우리가 조효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효소는 대부분의 그런 비타민이 조효소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백질에 의한 그런 작용을 우리가 효소다라면, 이러한 단백질 분자나 이온 등의 보조 인자로서 조효소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효소의 모양을 보면 무색하고 투명하다. 그리고 1억 분의 1mm로서 눈으로 보기 어렵다. 자, 효소의 존재를 보면 어디에 많이 분포하고 있느냐? 혈액과 장기세포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효소의 종류는 3,000여 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효소의 활성 온도 조건은 36.5도에서 활성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다. 우리 신체의 그러한 체온과 같은 그러한 온도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적은 35에서 45도 사이가 최적 그러한 활성 온도이다. 자, 어느 온도가 되면 이 효소가 작용을 못하느냐, 죽느냐는 55에서 60도 이상을 되게 되면, 열을 가하게 되면 효소는 그 역할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효소를 작용할 때, 효소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2, 3일 온도 범위 내까지 열을 가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효소의 활성 pH 농도는 7.4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려진 효소의 그러한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효소는 1700년대 후기, 1800년대 초에 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기의 소화와 식물의 추출물과 침이 녹물의 당으로 바꾸는 그런 현상이 알려지면서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작용의 기작은 불투명하다. 어떠한 것들을 이 효소가 우리 체내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연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1835년에 베르젤리우스에 의해서 생명물질의 촉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1822년부터 1895년 사이에 루이 파스테르에 의해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당이 분해되고 탄산가스와 알코올이 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세포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1년에 빌헬름 퀴네에 의해서 우리 이러한 효소는 그리스어 인리븐이라는 그러한 뜻이다. 이게 두 개 다 용어가 효소, 효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에드워드 비그너에 의해서 파괴된 효모의 추출물을 여과해서 발효에 직접 관여하는 물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공열을 인정받아서 1907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6년에 제임스 섭너에 의해서 유레이스를 결정형으로 순수하게 분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존 널슬롯과 웬델 스탠리는 펩신과 트립신, 키모트립신을 연구하던 중에 순수한 단백질이 효소가 될 수 있음을 증명을 합니다. 이런 단백질을 순수한 그 단백질을 구분해내는 것, 우리 의학 발전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946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고 이런 DNA에도 염색체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 이런 효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화 효소 그리고 대사 효소, 식품 효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화 효소는 음식물 소화에 필요한 그러한 효소이다. 그래서 음식물을 입안에서 씹으면 단맛이 나고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것은 침 속에 있는 아멜라제라는 효소 덕분에 소화가 잘 된다. 대사 효소도 있죠. 세포를 재생시키고 호르몬의 밸런스를 조정하고 그리고 체내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는 등의 생명활동과 치유에 작용하는 그러한 효소가 대사 효소이다. 그래서 인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사 효소이다. 자, 인체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효소, 인체 외부에서 공급돼야 되는 효소가 바로 식품 효소입니다. 효소는 우리 태어날 때 유전자의 그 양이 한정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효소의 종류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첫 번째,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우리 그 효소의 종류를 알 때 가수분해 효소, 그리고 산화환원 효소, 전달 효소, 분해 효소, 이성질화 효소, 그리고 연결 효소가 있다라는 거 큰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고 이해하는 정도. 이러한 효소가 가수분해 효소구나 라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수분해 효소를 보면 하이드롤라제가 대부분 그 주 역할을 합니다. 당질 가수분해 효소는 아밀라제, 셀룰라제, 그리고 헤미셀룰라제가 있고 그리고 펩티나제, 덱스트라제, 그리고 이눌리나제, 락타제, 사카라제, 멜리비아제, 헤스페디니아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서 그 많이 들어본 그러한 우리 가수분해 효소도 있죠. 당질을 분해하는 효소.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양학을 학습할 때 이러한 라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는 프로테아제다. 당질 가수분해 효소는 리파제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이런 리파제 작용에 의해서 소화가 촉진된다. 핵산가 부분의 효소는 우리 누클레아제다. 기타 다양한 그러한 가수분해 효소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효소에 관련되어 있는 교과 과목에서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러한 효소 작용이 이러한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식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맛있게
인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러한 요리를 만들어낼까가 우리 조리하는 파트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건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가공학적으로 미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산화한 효소는 옥시도리다라제다. 그래서 옥시다제 글루코즈를 산화하는 효소이다. 그리고 글루타메이드 디아이드라저나아제는 아미노산의 산화하는 효소이다. 아미노 옥시디아제는 우리 아미노산의 산화 효소이고, 그리고 우레이트 옥시다제는 질소 화합물 산화 효소이다. 그리고 페록시다제는 과산화 수소를 분해하는 효소이고, 옥시저나아제는 산소와 효소를 우리가 옥시저나아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시가 붙으면 우리 산소를 얘기를 하죠. 자, 또 전달 효소가 있습니다. 트랜스퍼라제입니다. 자, 메틸 트랜스퍼라제는 메틸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 화합물을 메틸화시키는 효소이다. 그리고 글루코사일 트랜스퍼라제는 다당이나 과당류, 고에너지, 당 화합물 등에서 당을 전달하는 효소이다. 그리고 아미노가 소형체인 우리 캡티시드를 넘겨주는 반응 촉매 효소를 하고 있는 트란스아미나제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동물 조직이나 고등식물의 미생물 효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파스포트랜스퍼라제도 있다라는 거. 이러한 라제가 우리 전달 효소 라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아제가 있습니다. 분해 효소예요. 자, 아미노엑시드 데카르박시라제는 탄소를 분해하는 효소이고, 그리고 기체를 분해하는 효소인 암모니아 리아제가 있고, 팩틴을 분자를 분해하는 우리 팩틴 리아제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타 다른 그러한 분해하는 그러한 리아제를 보면 C 리아제, CO 리아제, CS 라제 이렇게 연결되어서 같이 분해하는 그러한 효소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질화 효소를 보면 아이소머라제가 있습니다. 화합물의 구조를 분해하는 그러한 효소이다. 그리고 연결 효소를 역할을 하고 있는 리가제도 있습니다. 리가제는 화합물의 구조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아실코아신스타제는 지방산 활성화에 관여하는 효소이다. 그리고 생체 내에 글루타민 생합성 효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연결하고 있는 효소는 아미드신스에타제다. 굉장히 어렵죠. 아미드신스에타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펩티신스에타제는 글루타티온을 생성하는 반응 촉매 효소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효소가 우리 몸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작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효소의 생리작용을 보면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시킨다. 그리고 흡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입에서는 프리알린이라고 해서 전분과 메가당, 위에는 펩신, 단백질을 분해한다. 소장에서는 트립신, 에렙신, 리파제가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그 효소는 지방의 그러한 분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또 남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흡수가 쉬운 상태로 만들어서 소화를 도와준다. 그리고 세포 영양분, 장기 에너지의 영양소를 흡수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체내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생리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효소의 역할이다, 효소의 작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화 흡수 기관에서 효소가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온몸에 필요한 것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포 속에 오염물질을 배출해내고 노폐물 그리고 독소 등을 분해해서 땀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기도 합니다. 자, 세포 속에 있는 염증을 분해해줘요. 그리고 항염, 항균작용으로 세균을
퇴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노폐물을 분해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혈액 정화, 특히 산성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해에 도움을 주고 있고 모세혈관의 굳은 지방 연소 작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굳은 지방을 배출해내는 역할을 한다. 뭐가? 효소가. 그리고 피의 흐름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이나 신부전, 동맥경화, 심근경색, 혈압, 혈전 효과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무슨 병과 관련되어 있나요? 네, 우리가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작용으로 효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세포를 부활하는 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다.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해독 살균하는 작용도 효소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다양한 우리 생체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효소는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효소는 씻어서 먼저 물기를 제거한 재료에 꿀이나 설탕으로 버무려서 3개월 정도 발효시켜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을 해서 자연 추출된 원액을 6개월 또는 1년 이상 좋은 환경에서 충분히 숙성시켜서 발효를 하고 이것을 제조된 효소를 우리가 먹을 때, 마실 때에는 생수 한 컵에 효소 한 큰술 정도 비율로 혼합해서 점심, 저녁 또는 조금씩 차 마실 때 혼합해서 먹어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온도를 보면 60도 이상의 열로 처리하면 효소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파괴된다. 그래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믹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용할 때에는 또 칼날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 효소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실류를 우리가 섞어서 마시겠다라고 하면 이런 과실을 먼저 믹서로 갈은 후에 효소를 그대로 타서 혼합해서 먹는 그런 방법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에 혼합해서 오래 두게 되면 또 활성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물에 혼합해서 바로바로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해 물질이 섞이게 되면 활성력이 저하돼요. 자, 효소의 작용, 활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pH 농도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농약이나 가스, 그리고 살충제, 중효소 등이 들어가게 되면 저해된다. 그리고 산과 알칼리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활성력이 방해를 받아서 저하되고 pH 7.4 정도를 맞춰주는 게 좋다. 자외선, 적외선을 장시간 쬐게 되면 효소의 구조가 이상 파괴된다. 효소의 가장 활동력이 가장 좋은 그러한 조건 앞에서 살펴봤죠. 그 조건에 맞춰주면 효소를 유익한 효소를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소 만드는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되는 재료 6kg에 설탕 5kg, 우리 보통 보면 집에서 가정에서는 5대5 정도로 1대1 정도로 섞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재료를 보면 설탕을 층층이 넣거나 버무려 섞은 후에 항아리에 3분의 2 정도 채워서 설탕을 남겨뒀다가 마지막에 재료가 보이지 않도록 위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죽염을 뿌려서 봉하죠. 한지로 봉합니다. 그래서 1차 발효를 시켜줘요. 그리고 2차 발효 과정을 거쳐낸 후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효소를 만드는 방법이다. 효소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매실액을 만든다, 매실 효소를 만든다, 그리고 포도 효소 만든다, 다양한 효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1차 발효를 시킬 때는 항아리 속의 재료는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 겨울에는 3일에 한 번 뒤집어 주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8일, 겨울에는 15일 정도 후에 지백만 다른 항아리에 걸러내서 1차 발효를 시켜서 2차 발효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은 그런 액을 항아리에 넣어서 한지로 봉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발효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주의할 점은 직사광선을 피해줘야 된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서 그리고 깨끗한 청결한 곳에서 2차 발효를 시킵니다. 이런 2차 발효 시켜서 사용할 때 우리가
여기에 효소를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러한 같은 다양한 재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효소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제철에 날 때 우리가 발효해서 각각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 것이 더 효소를 더 우리가 몸에 유익하게 즐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당귀순을 섞어서 그리고 늦어두면 초가을에는 당귀꽃이나 그리고 가을에는 당귀 뿌리를 같이 섞어서 우리가 혼합 음료로 먹어주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효소이다. 그리고 항아리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줘야 되고 내부 온도 변화가 낮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설탕의 양 보면 1대1로 섞느냐 1대 0.7 아니면 1대 0.5 이런 그 양도 여러분들 보시고 재료에 따라서 이 재료에 따라서 할 때는 보면 가지고 있는 머금고 있는 재료의 수분 양 그리고 당도 양, 펙틴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해서 이러한 설탕의 양을 조절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효소는 체내에서 효소 낭비를 우리 막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효소를 섭취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줘야 된다. 술과 담배, 청량 음료, 그리고 정배 가공식품, 항생물질, 약과 같이 섞여서 먹는 것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성 유지나 화학 조미료, 식품 첨가물, 인공색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없네요. 같이 모든 것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네요. 그래서 효소는 있는 그 자체를 물에 시설시켜서 먹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효소를 만들고 우리가 섭취하는데 금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학습했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작용을 간단하게 3가지 이상 쓰시오. 뭐 다양한 작용을 하죠. 소화 흡수, 그리고 분해 배출. 효소에 보면 소화 효소, 분해 효소, 해독 효소, 항염, 항균 작용하고 혈액 장화, 정화를 시켜준다. 혈액을 맑게 해준다. 세포를 부활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효소는 생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의 촉매로서 작용하는 고분자 물질이다. 효소의 종류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식품효소, 소화효소, 대사효소, 식품효소가 있다. 효소의 생리작용을 보면 소화, 흡수, 분해, 배출, 항염, 향균, 해독, 살균, 혈액 정화, 그리고 세포를 부활하는 작용 등의 역할을 한다. 효소의 종류에서 우리가 체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형성되지 않는 효소를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는 효소가 식품효소이다라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화학조미료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천연조미료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가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